언젠가는 남편이 나에게 해를 끼치려 하는지 의심하게 될 것이라고는 결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묘한 향기를 풍기는 커피잔 앞에 앉아 마음속에는 무시할 수 없는 의심이 솟아올랐다. 내가 당신을 위해 만들어준 커피를 맛보고 싶지 않으세요? 남편이 말했어요. 그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그의 눈은 혼란으로 가득 차 있었다. 우리는 매월 가족 모임을 위해 처제인 한네 집에 있었습니다. 부산에 있는 그녀의 별장은 주말 아침 식사를 위해 항상 모두가 모이는 모임 장소이다. 하지만 이번에는 아주 다른 느낌을 받았습니다. 내 앞에 놓인 커피 잔에서는 배를 뒤흔들 정도로 이상한 금속 냄새가 났다. 나는 살짝 눈살을 찌푸렸다. 정말 맛있어요. 나는 목소리를 차분하게 유지하려고 노력했지만 머릿속에 의심의 폭풍이 일어났습니다. 내 맞은편에는 하은이가 앉아 커피잔을 가볍게 휘젓고 있다. 그녀의 입술 모서리가 살짝 말려 있었다. 최근 준이는 믹싱을 배우고 있어요. 그는 특히 당신을 위해 커피를 만드는 다양한 방법을 시도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형수님의 말씀은 제 마음을 찌르는 칼 같았습니다. 나는 준과 한 사이에 오랫동안 묘한 유대감을 느꼈다. 요즘 준이가 결혼기념일 선물을 준비해준다는 핑계로 집에 자주 오는데 난 바보가 아니다. 방에 들어섰을 때 나를 방해했던 대화들, 내가 보자마자 그가 삭제한 메시지들, 그리고 이제 이 커피 한 잔. 나는 커피 한 잔을 입에 대는 척했지만 마시지는 않았다. 내 눈은 준과 한을 유심히 관찰했다. 내가 한 모금 마시는 흉내를 내던 순간, 준과 한은 아무 말도 없이 눈빛을 교환했다. 나는 여기에 뭔가 매우 잘못된 것을 알고 있습니다. 나는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 휴대폰을 확인하는 척했다. 전화를 해야 하는데 한씨 사무실 좀 써도 될까요? 테이블을 지나갈 때 일부러 의자에 걸려 넘어져 나와 한이의 커피가 살짝 흔들렸다. 그 순간 나는 아무도 눈치채지 못한 채 재빨리 두 잔을 바꿨다. 나는 서둘러 사무실을 향해 걸어갔지만 문은 굳게 닫히지 않았다. 작은 틈새에서 모든 것이 보입니다. 하은은 커피잔을 들고 한 모금 마셨다. 나는 숨을 참았다. 내 커피에 뭔가가 들어있다면 바로 알 수 있을 거예요. 몇 초 지나지 않아 그녀의 얼굴이 창백해졌고 떨리는 손은 재빨리 커피잔을 내려놓았다. 준아, 커피에 뭐 넣었어? 그녀의 목소리가 깨졌습니다. 준은 깜짝 놀라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믿을 수 없다는 듯 커피잔을 바라보며 말을 더듬었다. 안 돼. 그건 내 것이 아니야. 하은은 일어섰다가 비틀거리며 넘어질 뻔했다. 그녀의 손은 테이블 가장자리를 움켜쥐고 있었고 그녀의 호흡은 가빠졌다. 준아, 말해봐. 무슨 짓을 했어? 나는 천천히 사무실을 나섰다. 내 손에 든 전화기는 이미 녹음 모드로 전환되어 있었다. 하은아, 무슨 일이 있었던 것 같아. 준은 어찌할 바를 몰라 했으며 재빨리 남편 곁으로 달려갔다. 안 돼, 안 돼. 하은이는 분노로 눈을 붉힌 채 나를 돌아보았다. 당신이 커피잔을 바꿨어요. 나는 대답하지 않았고 그들이 나에게 불리하게 이용하려고 했던 바로 그 방법으로 그녀가 고군분투하는 것을 지켜보고만 있었습니다. 방은 갑자기 끔찍할 정도로 조용해졌습니다. 하은이가 조금씩 꿈틀거리기 시작했다. 이마에 땀이 흘렀다.
주는 뭔가 매우 끔찍한 사실을 깨달은 것 같습니다. 젠장, 구급차를 불러. 나는 침착하게 휴대폰을 꺼내 전화번호를 눌렀다. 안녕하세요. 누군가 커피를 마시고 심각한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우리는 B구역 남농빌라 지역에 있으니 즉시 구급차를 보내세요. 하은은 헐떡거리며 바닥에 쓰러졌다. 그녀는 완전히 통제력을 잃기도 전에 내 등골이 오싹해지는 말을 속삭였습니다. 준아, 너 그 사람 아프게만 하기로 약속했잖아. 모든 진실이 갑자기 분명해졌습니다. 나는 전화기를 들고 준에게로 돌아섰다. 나한테 하고 싶은 말이라도 있어? 준은 입을 열었지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밖에서 구급차 사이렌이 울렸다. 오늘 내 인생의 한 장이 공식적으로 끝났지만 오랫동안 인정하지 않았던 진실을 마주하는 새로운 문이 열리는 순간이기도 했다. 구급차의 사이렌 소리가 거리 곳곳에 울려 퍼져 이미 긴장된 빌라 안의 분위기를 더욱 무겁게 만들었다. 나는 서서 땀을 흘리며 바닥에 웅크리고 누워있는 하은을 바라보았다. 준은 그녀 옆에 무릎을 꿇고 어찌할 바를 몰랐다. 의료진이 서둘러 달려갔다. 한 사람은 무릎을 꿇고 하은이의 맥박을 확인했고, 다른 한 사람은 구급 상자를 열고 비상 장비를 준비했다. 그 사람은 무엇을 마셨나요? 의료진이 눈을 훑으며 물었다. 나는 조용히 테이블 위에 놓인 커피잔을 가리켰다. 커피. 막 술을 마신 뒤 증상이 나타났다. 고 말했다. 주는 겁에 질린 눈으로 벌떡 일어났다. 아니, 그럴 리가 없어. 그건 그 사람 것이 아니야. 그의 말은 내 등골을 서늘하게 만들었다. 그 커피잔 속에 담긴 것은 하은이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것임을 나는 분명히 알고 있다. 한 의료진은 컵에 담긴 커피를 시식했고, 다른 의료진은 하은이를 들것에 눕힌 뒤 구급차로 데려갈 준비를 했다. 그녀가 어떤 약물이나 화학물질에 알레르기가 있는지 알아야 하나요? 의료진이 나를 진지하게 바라보며 물었다. 나는 고개를 저었다. 글쎄요. 그런데 마신 직후에 충격을 받은 것 같았어요. 하은이는 앞뒤가 안 맞는 말을 속삭였지만 주는 곧바로 그녀의 귀에 바짝 기대어 귀를 기울였다. 나는 기회를 놓치지 않고 휴대폰을 꺼내 두 사람의 표정 하나하나를 조용히 녹음했다. 의료진이 나를 쳐다봤다. 같이 가실래요?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내 생각에는 남편이 여동생과 함께 가야 할 것 같아요. 주는 나를 돌아보며 애원하는 듯한 눈빛을 했다. 너? 나는 그가 말을 끝내도록 두지 않았습니다. 지금 당장은 언니 옆에 있어야 해요. 여기서 일은 제가 처리할게요. 나의 단호한 태도에 주는 침을 삼키며 재빨리 하은을 따라 구급차에 올라탔다. 구급차 문이 닫히고 차가 떠나자 나는 가만히 서서 차가 사라질 때까지 지켜봤다. 빌라 안의 공간은 갑자기 끔찍할 정도로 조용해졌습니다. 나는 돌아서서 테이블 위에 반쯤 로스팅된 커피 잔을 바라보았다. 지금 내 마음속에는 더 이상 두려움이 없고 오히려 타오르는 분노가 있습니다. 나는 테이블로 걸어가서 커피 한 잔을 집어들었고 그 어느 때보다 강한 금속 냄새를 살짝 맡았습니다. 나는 눈살을 찌푸리고 휴대폰을 꺼내 커피잔 사진을 찍어 곧바로 연구실에서 일하는 친구에게 보냈다. 이거 확인해야 하는데 도와주실 수 있나요? 문자를 보내자마자 모르는 번호로 걸려온 전화에 휴대폰이 진동했다.
나는 조금 망설이다가 듣기를 눌렀다. 안녕하세요. 전화 반대편에서 들려오는 목소리는 낮고 다급하게 들렸습니다. 당신이 준의 아내죠? 나는 살짝 눈살을 찌푸렸다. 네, 누가 전화했어요? 저희는 경찰입니다. 현재 한 씨의 커피의 독소가 의심된다는 신고가 병원으로부터 접수되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경찰서에 출두해 수사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에 휴대폰을 쥐자 심장박동이 빨라졌다. 경찰이 개입했습니다. 나는 심호흡을 하며 침착함을 유지하려고 지방경찰본부에 들어갔습니다. 나를 둘러싼 긴장감이 있었지만 혼란스러운 모습을 보여줄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내가 들어가자마자 경찰관이 다가왔다. 당신이 준의 아내 지우 맞죠?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예, 수사를 돕기 위해 호출되었습니다. 경찰관은 고개를 끄덕인 다음 나를 작은 방으로 초대했습니다. 방에는 긴 나무 테이블과 의자 몇 개가 있습니다. 나는 앉았고 반대편에는 중년 남자가 있었다. 눈빛은 날카롭지만 여전히 온화한 표정을 풍긴다. 테이블 위에는 열린 파일이 있습니다. 민호 중령입니다. 병원으로부터 하은 씨의 살해에 대한 보고를 받았습니다. 하은 씨는 커피를 마시고 쇼크 상태에 빠졌고 초기 검사 결과 몸에 독극물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나는 손바닥에 땀이 나기 시작하는 것을 느끼며 두 손을 맞잡았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마셔야 했던 커피 한 잔을 그 사람이 마셨다는 것만은 알겠다. 민호 중령은 나를 오랫동안 관찰하다가 다정하게 물었다. 의심되는 사람이 있나요? 나는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준과 남편, 하은이를 의심해요. 그는 눈살을 찌푸렸다. 무슨 뜻이에요? 나는 심호흡을 하며 하은이네 집에서 식사를 하고 의문의 독사를 당한 일부터 준이와 준이가 나눈 음울한 대화, 그리고 오늘 아침 커피 마시는 흉내를 내며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까지 모든 것을 이야기했다. 민호 중령은 가끔 세세한 내용을 기록하면서 신중하게 경청했다. 내가 커피잔을 바꾸는 부분에 이르렀을 때 나는 그의 눈에서 빛이 번쩍이는 것을 보았다. 그래서 아무도 모르게 커피 두 잔을 교환했다는 겁니까?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그렇지 않으면 아마도 병원에 입원해야 할 사람이 될 것입니다. 민호 중령은 오랫동안 침묵했다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휴대폰을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녹음한 메시지나 다른 증거가 있다면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나는 곧바로 휴대폰을 꺼내 하은이가 커피를 마신 후 반응을 보일 때 녹음한 녹음을 재생했다. 녹음에서 하은이의 목소리는 떨리며 속삭였다. 준아, 너 그 사람 아프게만 하기로 약속했잖아. 그 말을 듣자마자 민호 중령은 멈춰서서 나를 진지하게 바라보았다. 이 말의 의미를 아시나요? 나는 열심히 침을 삼키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은 전에도 나를 독살하려고 시도했지만 이번에는 더 많은 양을 사용할 수도 있었습니다. 민호 중령은 한참 동안 나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조사하는 데 시간이 더 필요하지만 제공해 주신 정보를 바탕으로 한 가지 확신할 수 있는 것은 이 문제를 무시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나는 주먹을 꽉 쥐었다. 고맙다. 바로 그때 방 문이 열렸다. 또 다른 경찰관이 들어와 민호 중령에게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중령님,
방금 하은 씨 집에서 커피 샘플의 검사 결과를 받았습니다. 그 안에 들어있는 독은 테트로도톡신입니다. 지우 씨, 그 커피를 마셨다면 더 이상 여기 앉아서 우리 얘기를 나누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숨을 깊게 들이마셨고 손바닥이 너무 꽉 쥐어 손톱이 피부에 파고들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정말로 나를 죽이고 싶어 한다는 뜻인가요? 경찰관은 고개를 끄덕였다. 이 정도 용량이라면 더 이상 우발적인 일이 아니다. 고의적 살인에 대해 정식 수사를 개시할 근거는 충분하다. 방은 그 어느 때보다 무거워졌습니다. 호흡이 가빠지는 것을 느꼈지만 동시에 경찰이 독극물임을 확인했다면 준과 한이도 부정할 방법이 없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떠올랐다. 그리고 나는 그들이 계속해서 나에게 해를 끼칠 기회를 갖지 못하게 할 것입니다. 민호 중령은 자리에서 일어나 단호한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즉시 준이를 소환할 테니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나는 그를 기다리고 있는 모습을 바라보았다. 이제 지카가 준을 만날 기회가 생겼는데 그에게 무슨 말을 하고 싶나요? 나는 입술을 다물고 단호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그는 배신할 사람을 잘못 선택했습니다. 민호 중령은 고개를 끄덕이며 옆에 있는 경찰관에게 즉시 준을 소환하고 두 피험자의 가택에 대한 수색영장을 준비하라고 지시했다. 방의 문이 열렸고 나는 게임이 정말로 시작되었음을 알았다. 나는 무거운 마음을 안고 경찰서를 나섰다. 비가 내린 뒤 부산의 오후바람은 흙냄새를 실어왔지만 마음의 평안함은 전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지금 내 마음 속에는 단 하나의 생각이 있습니다. 이 상황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나는 그가 탈출할 수 없다는 것을 확실히 알고 있다. 경찰은 병원에서 받은 증거와 내 진술서, 검사 결과를 갖고 있었다. 그런데 더 궁금한 건 준이가 이 일을 하기로 결심했을 때 무슨 생각을 했는지다. 휴대폰이 진동하자 나는 놀라서 아래를 내려다보았다. 좀 이상해요. 안녕하세요. 남자의 낮은 목소리가 울렸다. 지우 씨, 저는 준 씨를 대리하는 변호사 석진입니다. 만나서 사건에 대해 논의하고 싶습니다. 나는 멈췄다. 준 변호사요? 그렇습니다. 제 의뢰인이 당신을 만나고 싶어 합니다. 그는 조사를 위해 구금되어 있지만 규정에 따라 당신과의 대화를 요청할 권리가 있습니다. 나는 눈을 감고 심호흡을 했다. 준의 얼굴을 다시 보고 싶지 않지만 동시에 준의 입에서 진실도 듣고 싶다. 알았어. 내가 갈게. 신문실은 춥고 텅 비어 있었고 나는 가만히 앉아 내 앞에 있는 철문에 시선을 고정했습니다. 몇 분 뒤 수갑을 채운 준이 나타나 초췌한 얼굴로 들어왔다. 그는 내 맞은편에 앉았고 그의 눈은 더 이상 전처럼 자신감 있고 경멸하는 표정이 아니었습니다. 나는 오랫동안 그를 바라보았다. 내가 무슨 말을 하려고 보고 싶었나요? 준은 무슨 말을 하려고 입을 열다가 희미하게 웃었다. 내가 여기 앉아 있는 걸 보면 무슨 생각이 드나요?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나는 내 앞에 있는 그 남자, 한때 내 남편이었던 그 남자, 내가 진심으로 믿었던 그 남자, 그리고 나를 죽이려던 그 남자를 조용히 지켜볼 뿐이었다. 정말 날 죽이고 싶은 거야, 준. 나는 목소리가 차가워서 물었다. 준은 웃었다. 아니, 난 죽이고 싶지 않아. 나는 당신이 잠시 동안 일시적으로 사라지기를 바랍니다.
눈살을 찌푸리고 사라졌나요? 생각해 보세요. 처음에는 약간의 중독에 불과해서 회사에 갈 수도, 중요한 회의에 참석할 수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고집이 세고 계속해서 그것을 극복해 나갔습니다. 하은이는 당신이 잠시 직장을 그만두고 그녀가 당신 자리를 대신할 수 있다면 모든 것이 괜찮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나는 주먹을 꽉 쥐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어떨까요? 만약 그 커피를 마셨다면 나는 죽었을 것입니다. 주는 테이블을 내려다보았다. 그는 하은이가 약을 바꾼 줄도 몰랐다. 그녀는 나를 며칠 동안 기절시키기 위해 소량만 사용했다고 말했지만 아마도 더 이상 멈추고 싶지 않았을 것입니다. 웃었지만 웃음이 너무 차가워서 낯설기까지 했다. 내가 정말 당신을 믿을 것이라고 생각하나요? 주는 환한 눈으로 위를 올려다보았다. 믿거나 말거나 그것은 당신에게 달려있지만 한 가지를 이해해야 합니다. 하은은 모든 것의 배후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녀는 항상 나를 질투합니다. 그녀는 당신이 그녀보다 더 성공하고 우리 부모님이 그녀보다 당신을 더 사랑한다는 사실을 참을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설득한 것은 하은이었다. 나는 입술을 깨물었다. 그럼 이제 모든 걸 언니 탓으로 돌리는 건가요? 나는 차갑게 물었다. 그리고 당신은 단지 조작자인가요? 주는 침묵했다. 잠시 후 그는 갑자기 웃음을 터뜨렸다. 어쩌면 하은이의 말을 들은 것이 틀렸을 수도 있다. 하지만 만약 당신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지 생각해 본 적 있나요? 내가 그녀와 완고하게 경쟁하지 않았다면 이렇게 되지는 않았을 텐데? 손톱이 파고들 정도로 손을 꽉 쥐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온통 준을 쳐다보고 있었다. 단지 내가 더 성공했기 때문에? 준은 어깨를 으쓱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아내는 항상 일로 바쁘고 항상 남편보다 낫습니다. 그걸 견딜 수 있는 사람이 있나요? 나는 웃었다. 그것이 마지막 이유였음이 밝혀졌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자신의 아내가 자신보다 낫다는 사실을 참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주는 대답하지 않았지만 그의 눈빛이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다. 나는 심호흡을 했다. 고마워요, 준. 당신이 진정 누구인지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는 일어섰다. 지우, 준이 다시 전화했다. 나는 고개를 돌렸다. 주는 처음으로 절망에 찬 눈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나를 용서해 주시겠습니까? 나는 오랫동안 그를 바라보았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다음 나는 돌아서서 걸어갔습니다. 내 뒤에는 준이가 완전히 쓰러진 채 테이블에 주저앉았다. 구치소를 나왔지만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아직도 준의 말이 머릿속에 맴돌았다. 그런 걸 참을 수 있는 사람이 있나요? 그 말은 그의 범죄에 대한 변명일 뿐만 아니라 내가 한때 사랑했던 남편의 진정한 성격을 인정한 것이기도 했습니다. 그는 하은이의 피해자가 아니라 자신의 작은 자아를 지키기 위해 남에게 해를 끼치려는 겁쟁이이다. 나는 내 싸움이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다음날 아침, 민호 중령에게서 전화가 왔다. 지우 씨, 준이와 하은이네 집을 수색했어요. 당신이 알아야 할 게 있어요. 나는 즉시 경찰서로 차를 몰고 갔다. 회의실에 들어가니 이미 민호 중령과 수사관 여러 명이 기다리고 있었다.
테이블 위에는 몇 가지 증거가 있었습니다. 노트북, 문서 더미, 이상한 라벨이 붙은 작은 약병 몇 개. 민호 중령이 노트북을 내 쪽으로 밀었다. 하은이의 개인용 컴퓨터입니다. 그녀는 준과 주고받은 이메일과 문자 메시지 중 일부를 삭제하려고 시도했으나 복구되었습니다. 나는 마우스를 집어들고 하은이가 준에게 보낸 예정된 계획이라는 제목의 이메일을 클릭했다. 지난번에는 복용량이 부족하여 목이 여전히 회의해 왔습니다. 이번에는 더 강력한 것을 찾았습니다. 한 모금만 마시면 적어도 일주일은 병원에 입원할 수 있다. 그때는 핸더슨 프로젝트를 되찾겠습니다. 그녀가 의심하도록 두지 마십시오. 나는 머리가 마비되는 것을 느꼈다. 그들은 정말로 나를 해칠 모든 조치를 계획했습니다. 민호 중령은 또한 하은 씨의 비밀 통장을 찾아냈다. 최근 거래처로부터 거액의 돈을 받았다고 말했다. 나는 눈살을 찌푸렸다. 그게 무슨 뜻이에요? 조사 중입니다. 하지만 그녀가 귀하의 회사를 매각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주먹을 꽉 쥐고 보니 하은이가 나를 질투해서가 아니라 돈 때문에 나를 파멸시키려는 의도도 있었다. 경찰은 다음날 살인미수와 재산횡령 혐의로 하은을 구속했다. 하은이가 신문실로 끌려갈 때 저는 경찰서에 있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예전처럼 오만해 보이지 않았고 얼굴은 수척해졌으며 나를 보자 눈은 방황했습니다. 하은은 희미하게 웃었다. 환호하러 왔나요? 나는 오랫동안 그녀를 바라보았다. 내 설명을 듣고 싶어서 왔어. 하은은 웃었지만 목소리에는 쓴맛이 가득했다. 설명하세요? 제가 설명할 게 뭐가 남았다고 생각하시나요? 나는 주먹을 꽉 쥐었다. 당신은 내가 존경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왜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은이는 테이블에 손을 얹은 채 나를 빤히 바라보았다. 왜요? 당신이 나에게서 모든 것을 빼앗았기 때문이죠. 모르시나요? 당신은 아웃사이더인데 우리 부모님은 나보다 당신을 더 사랑하십니다. 당신이 회사에 들어오셨고 고객들은 나보다 당신을 더 신뢰했습니다. 당신이 나타나서 나는 그림자가 되었습니다. 나는 희미하게 웃었다. 정말 내가 당신에게서 모든 것을 빼앗았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 당신 스스로 그것을 잃은 것입니다. 당신은 내가 더 나았기 때문에 나에게 진 것이 아니라 당신이 일에 마음을 쏟지 않았기 때문에 나에게 졌습니다. 당신은 항상 최선을 다하기보다는 다른 사람을 파괴하고 싶었을 뿐입니다. 하은은 침묵했지만 분노로 눈빛이 강렬했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나는 당신이 한 짓을 결코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당신과 주는 이 길을 선택했고 이제 두 사람 모두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나는 완전히 망가진 하은이를 남겨두고 돌아서서 걸어갔다. 법원이 준과 하은을 구속 수사한다고 발표하던 날, 어깨에 짊어졌던 무거운 짐이 내려앉은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내 싸움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재판은 아직 남아 있습니다. 준과 하은이가 체포된 지 일주일 뒤, 변호사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지우 씨, 검찰은 사건을 법정에 세울 만큼 충분한 증거를 수집했습니다. 당신이 주요 증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는 전화기를 꽉 쥐었다. 주요 증인은 모두가 보는 앞에서 준과 하은을 직접 대면해야 한다는 뜻이다.
제가 독약에 걸렸던 때부터 커피를 들고 하은이가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목격했던 그날까지 세세하게 다 이야기해야겠습니다. 쉽지 않다는 걸 알지만 이것이 그들을 정의의 심판대에 세우는 유일한 기회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나는 심호흡을 했다. 나는 증인이 될 것이다. GT의 변호사들이 훌륭하다면 그들은 분명히 당신의 죄를 부인하려고 노력할 것이기 때문에 정신적으로 준비하십시오. 준과 하은이는 결코 자신의 실수를 인정할 줄 아는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이 놀랍지 않습니다. 그들은 항상 다른 사람을 비난하는 방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숨길 수 없습니다. 재판 첫날, 나는 각오한 마음으로 법정에 들어섰다. 법정 반대편에는 준과 하은이 죄수복을 입고 앉아 있었다. 더 이상 이전처럼 고급스러워 보이지 않습니다. 준이는 더 말랐고 눈은 움푹 들어가 있다. 하은이는 여전히 오만한 태도를 유지하려고 노력했지만 겁이 많은 모습이 확연히 보였습니다. 판사는 사건 서류를 내려다보며 진지한 목소리로 이 사건은 재산을 탈취하고 명예를 훼손할 목적으로 타인을 고의로 독살하는 행위에 관한 것이라고 말했다. 피고인 준과 하은은 고해라 기획살인 및 회사 자산 횡령 혐의로 기소됐다고 밝혔다. 법정 전체가 조용했고 젊은 사업가이자 CEO인 이 두 사람이 이런 극악무도한 범죄를 저지를 수 있다고는 누구도 상상할 수 없었습니다. 검찰은 혜은이와 준이 나에게 해를 끼치려는 계획을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에 대해 독성 커피 테스트 결과를 증거로 제시했다. 내 녹음이 모두 재생되었습니다. 하은이는 준아만 아프게 하기로 약속했다. 고 고백하며 목소리가 떨렸다. 문장 하나하나가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들의 명예를 자르는 칼과 같았다. 준이가 내려다보는 모습이 보였고 하은이는 관절이 하얗게 질릴 정도로 두 손을 꽉 쥐고 있었다. 내가 증인석에 설 차례였다. 나는 심호흡을 하고 판사와 배심원단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남편과 처제가 나에게 이런 짓을 할 줄은 꿈에도 몰랐다. 설명할 수 없는 입원, 나를 향한 하은이의 질투, 그들 사이의 수상한 메시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고받은 운명의 커피 한 잔까지 세세하게 이야기했다. 나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단호하게 말했다. 그날 커피를 바꾸지 않았다면 오늘 여기 서 있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침묵이 방을 덮었다. 나는 많은 사람들의 얼굴에서 공포를 볼 수 있었다. 모두가 이해합니다. 이것은 농담이 아닙니다. 이것은 실제 살인 계획입니다. 피고인이 발언할 차례가 되자 준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의 목소리는 떨렸다. 지우야, 난 너에게 상처를 주고 싶지 않아. 그냥 잠시 쉬어갔으면 좋겠어. 하은이가 설득했어요. 나는 차갑게 웃었다. 그럼 모든 걸 언니 탓으로 돌리는 겁니까? 준은 고개를 숙인 채 침묵했다. 하은이는 그렇지 않았다. 그녀는 이를 악물고 분노에 가득 찬 목소리로 당신을 죽이려는 게 아니라 내 것을 되찾고 싶을 뿐이에요. 당신이 내 인생에 그렇게 욕심을 부리고 간섭하지 않았다면 나는 이런 짓을 하지 않았을 텐데. 그 미심쩍은 고백 때문에 법정 전체가 조용해졌다. 내 변호사는 그럼 당신이 적극적으로 계획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까? 라고 차분하게 대답했다. 하은이의 얼굴은 창백해졌지만 모든 것은 너무나 선명했다. 여러 시간의 토론 끝에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준은 고해 및 계획 살인 혐의로 징역 18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하은은 같은 범죄와 재산횡령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판결을 듣고 나는 눈을 감고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마침내 정의가 실현되었습니다. 준이가 호의를 받으며 나를 돌아보며 후회하는 눈빛을 했지만 나는 더 이상 아무 느낌도 들지 않았다. 그에 대한 나의 사랑은 오래전에 죽었습니다. 3개월 후, 나는 하은이가 나를 파괴하려고 했던 핸더슨 프로젝트로 다시 돌아왔다. 이제는 엄청난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나는 회사의 리더 중 한 명이 되었고, 가장 중요한 것은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감옥에서 준우로부터 편지를 받았습니다. 나는 그것을 열지 않았고, 더 이상 나에게 중요하지 않은 서랍에 부드럽게 던졌습니다. 삶은 계속되고 마침내 나는 나를 파괴하려는 사람들로부터 자유로워졌습니다. 재판 이후 내 삶은 다시 정상 궤도에 오르기 시작했지만 더 이상 예전과 같지 않았습니다. 나는 유독한 결혼 생활에서 탈출했을 뿐만 아니라 더 강하게 일어섰습니다. 내 일은 점점 더 커졌고 큰 고객들도 나를 더욱 신뢰해 주었고 무엇보다 나는 진정으로 자유로워졌다. 그러나 내가 예상하지 못한 것이 하나 있었다. 준이 감옥에서 보낸 편지는 단지 시작에 불과했다는 것이다. 어느 늦은 저녁, 중요한 회의를 마치고 집에 막 돌아왔을 때 갑자기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이상한 번호. 나는 잠시 망설이다가 듣기를 눌렀다. 안녕하세요, 지우씨 나예요. 나는 멈췄다. 이 목소리는? 나는 곧바로 똑바로 앉았고 내 손은 전화기를 꽉 쥐었다. 무엇 때문에 나를 부르나요? 내 목소리는 차갑다. 하은은 거친 숨을 내쉬었다. 시간이 별로 없어요. 다만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나는 조용히 기다렸다. 내가 틀렸어요. 그녀는 천천히 말했는데 말 한마디 한마디가 무거워 보였다. 당신이 나를 용서해 주기를 바라는 건 아니지만 당신이 알아야 한다고 생각해요. 내가 당신을 배신했을 뿐만 아니라 그 사람도 나를 배신했습니다. 나는 눈살을 찌푸렸다. 무슨 뜻이에요? 하은은 희미하게 웃었다. 준이는 내 계획을 따랐을 뿐만 아니라 자신만의 계획도 갖고 있었어요. 그는 회사를 경쟁사에 매각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그녀를 제거해야 했습니다. 그걸 알아낼 수 있는 사람은 당신뿐이에요. 나는 척추에 전류가 흐르는 것을 느꼈다. 준은 저를 해임하고 하은이가 제 자리를 차지하게 하려고 했을 뿐만 아니라 회사 전체를 망쳐버리려고 하기도 했습니다. 왜 지금 말을 하는 겁니까? 나는 물었다. 하은이는 쓴웃음을 지었다. 이제서야 이해가 되거든요. 나는 내 편이 되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 사람은 당신을 이용했던 것처럼 나를 이용하고 있을 뿐입니다. 이제 나에게는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진실은 알아야 한다고 생각해요. 나는 진정하려고 눈을 감았다. 진심으로 반성하신다면 경찰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더 이상 준에게 관심이 없다고 말했다. 하은은 한숨을 쉬었다. 알겠습니다. 제가 전화를 끊으려고 했을 때 그녀가 마지막으로 한마디 덧붙였습니다. 당신은 나보다 강할 수 있습니다. 지우는 나는 그 사람을 미워하지만 조금은 존경하기도 한다고 생각했다. 통화가 끝나고 나는 멍하니 앉아 휴대폰 화면을 바라보았다.
준의 배신의 분노도 있었지만 안도감이 더 컸다. 마침내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하은이가 한 말을 확인하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준이 숨기려던 서류는 경찰에 의해 압수됐고 하은이 말대로 상대와 비밀리에 거래를 하게 됐다. 당사는 신속하게 방어 조치를 취했고 이 사건으로 준은 고해 살인 혐의에 더해 징역형은 물론 금융사기 혐의까지 받게 됐다. 한 달 후 저는 하은이와 준이 이전에 맡으려고 했던 프로젝트 디렉터 자리에 공식적으로 임명되었습니다. 나는 회사 회의에서 수백 명의 직원들 앞에 서서 성공은 남을 무너뜨리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결코 자신을 포기하지 않는 데서 나오는 간단한 한마디를 말했다. 당당 전체가 박수를 쳤다. 3년 후 나는 베트남에서 가장 성공한 젊은 여성 사업가 중 한 명이 되었습니다. 나는 경력을 쌓았을 뿐만 아니라 더 이상 과거를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되었다. 어느 날 나는 교도소로부터 편지를 받았습니다. 준의 것이에요. 이번에 열어봤습니다. 지우 형님, 저는 당신의 용서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단지 당신이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아마도 내가 인생에서 유일하게 옳은 일은 당신을 사랑하는 것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랑은 자신의 욕심을 이겨낼 만큼 크지 않습니다. 나는 모든 것을 잃었지만 당신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도 잘 살아주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나는 편지를 접어 서랍에 넣었다. 나는 그의 사과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이겼다는 것만 알면 된다. 그리고 제가 실제로 승리한 것은 누군가를 쓰러뜨려서가 아니라 나 자신을 보호했기 때문입니다. 3년 후 재판을 받고 내 삶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나는 더 이상 남편과 형수에게 배신당한 나약한 소녀가 아닙니다. 이제 나는 강하고 독립적인 사업가가 되었고 무엇보다 나 자신을 다시 찾았습니다. 탐욕스러운 사람들을 제거한 후 회사가 크게 성장했을 뿐만 아니라 비즈니스 세계에서도 나의 평판이 더욱 강해졌습니다. 고객은 저의 능력뿐만 아니라 제가 인생에서 가장 어려운 과제 중 하나를 극복했기 때문에 저를 신뢰합니다. 그러나 내가 아무리 성공하더라도 과거는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안다. 어느 날 저녁, 회사에서 늦게까지 일을 하던 중 익명의 편지를 받았습니다. 봉투를 열어보니 안에는 모든 것이 정말 끝났다고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라는 짧은 문구가 적힌 종이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나는 불안한 마음에 눈살을 찌푸리고 일어났다. 서명은 없지만 준이나 하은이 보낸 건 확실해요. 나는 전화기를 들고 즉시 변호사에게 전화했습니다. 방금 익명의 편지를 받았습니다. 전화 반대편에서 변호사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지우 씨, 준이가 방금 다른 구치소로 이송된 거 아세요? 나는 숨을 참았다. 캠프를 옮기나요? 왜? 그는 감옥에서 좋은 협조성을 보여 정권이 더 가벼운 수용소로 이송되었습니다. 하지만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준이는 이제 너한테 아무것도 할 수 없어. 하지만 걱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준과 하은의 판결로 모든 것이 끝날 줄 알았는데 이제는 더 이상 확신이 서지 않는다. 나는 적극적으로 행동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준이가 할 말 있으면 제가 직접 들어볼게요. 나는 교도소에 연락해서 회의를 주선했습니다. 준이가 교도소 면회실에 들어갔을 때 나는 그를 더 이상 알아보지 못할 뻔했습니다. 그는 전보다 훨씬 말랐고 머리는 백발이다. 나는 준을 오랫동안 바라보았다.
나한테 편지 보냈어요? 준은 옅은 미소를 지었다. 당신은 여전히 똑똑해요. 나는 눈살을 찌푸렸다. 무엇을 원하세요? 준은 조금은 체념한 듯한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리고 싶습니다. 나는 가슴 위로 팔짱을 끼고 기다렸다. 준은 심호흡을 한 뒤 천천히 말했다. 하은이가 곧 출소할 예정이에요. 나는 멈췄다. 무엇? 준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형량을 줄이는 방법을 찾았습니다. 계획대로만 된다면 1년 안에 하은이는 자유로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나는 주먹을 꽉 쥐었다. 그리고 내가 겁을 먹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준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 하지만 조심해야 해. 나는 준이가 하는 말의 진짜 의미를 알아내려고 준을 바라보았다. 당신은 나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나는 희미하게 웃었다. 나는 당신에게 빚을 졌어요. 나는 잠시 침묵했다가 일어섰다. 경고는 필요 없어요.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준은 마지막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알아요. 그게 바로 제가 당신을 가장 사랑했던 이유입니다.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나는 돌아서서 준을 남겨두고 감방 밖으로 나갔다. 그 만남 이후 나는 더 이상 두려움을 느끼지 않게 되었습니다. 만약 하은이가 정말 감옥에서 풀려난다면 다시는 저에게 해를 끼칠 기회를 주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법무팀에 연락해 하은이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동시에 나는 회사 내에서의 지위도 공고히 하여 영향력을 확대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은이가 나타나도 더 이상 나에게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되돌리기에는 너무 멀리 왔고 이 전투에서 승리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은이가 석방된 지 1년 후 변호사로부터 소식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오늘 아침 감옥에서 풀려났습니다. 계속 모니터링 중인데 아직 움직임이 없는 것 같고 말했다. 무엇이 의심스러운가요? 나는 전화기를 내려놓았다. 난로는 아직 좀 무겁습니다. 하은이 같은 사람은 일을 쉽게 놔두지 않아요. 그녀가 무엇을 할지 모르겠지만 나는 수동적이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나는 더 이상 과거의 지우가 아니다. 사흘 후 파트너를 만나기 위해 익숙한 커피숍에 앉아 있는데 갑자기 익숙한 인물이 걸어오는 것이 보였다. 하은. 그녀는 많이 변했습니다. 성공한 사업가의 오만함도 예전처럼 차갑고 자신감 넘치는 모습도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제 하은이는 조금 피곤해 보이고 눈도 어두워졌지만 그녀에게는 여전히 무시할 수 없는 뭔가가 있습니다. 그녀는 마치 전에 나를 발견한 것처럼 곧장 나를 향해 걸어왔습니다. 앉아도 될까요? 나는 잠시 그녀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두렵지 않다. 나는 그녀가 또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하은이는 자리에 앉아 차 한 잔을 주문했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녀가 말하기를 기다렸다. 그녀는 나를 바라보며 입술을 살짝 올렸다. 우리가 이렇게 만날 줄은 몰랐어요. 나는 팔짱을 꼈다. 무엇을 원하세요? 하은이는 살짝 미소를 지었지만 그녀의 손은 찻잔을 꽉 쥐고 있는 것이 보였다. 내가 뭘 원하는 것 같아?
나는 입술을 오므렸다. 복수를 원한다면 그만하라고 충고한다. 나는 더 이상 당신이 조종할 수 있는 순진한 사람이 아니다. 잠시 침묵하더니 하은이가 웃음을 터뜨렸다. 난 다시 시도할 정도로 멍청하진 않아, 지우야. 나는 눈살을 찌푸렸다. 그래서 당신은 무엇을 원합니까? 하은은 한숨을 쉬며 찻잔을 내려놓았다. 나는 이곳을 떠나고 싶다. 나는 모든 것을 잃었다. 내 직업, 명예, 심지어 가족까지. 아무도 나를 더 이상 믿지 않는다. 나는 말문이 막혔다. 나는 그녀를 불쌍히 여기지 않지만 놀라지도 않습니다. 하은이 같은 사람은 그 모든 일을 다 하고 나면 당연히 더 이상 설 자리가 없을 것이다. 좋아요. 나는 대답했다. 떠나고 싶으면 그냥 떠나라. 하은이는 나를 뚫어지게 쳐다봤다. 내가 돌아올까봐 두렵지 않나요? 나는 희미하게 웃었다. 나는 이제 아무것도 두렵지 않아요. 그녀는 오랫동안 나를 바라보다가 마침내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그녀는 일어서서 코트를 조정했습니다. 이번이 우리가 만나는 마지막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나는 그녀의 모습이 거리에 붐비는 군중 속으로 섞여 카페를 나가는 것을 방금 지켜보았다. 이번에는 과거가 정말로 끝났다는 것을 확실히 압니다. 3개월 후, 하은이가 베트남을 떠났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녀는 남은 재산을 모두 팔고 아무도 모르는 곳으로 갔습니다. 나는 상관하지 않는다. 내 인생은 새로운 장을 열었습니다. 이제 나는 직장 생활에서 성공할 뿐만 아니라 인생에서도 진정한 행복을 찾고 있습니다. 나는 나 자신을 사랑하는 법, 좋은 것을 믿는 법을 배웠고, 무엇보다도 진정한 힘은 복수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나아갈 방법을 아는 것에서 나온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나는 과거가 나를 정의하도록 두지 않았습니다. 내가 이겼고 그게 가장 중요해요. 지우의 이야기는 때로 가장 가까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우리를 심연으로 밀어넣는 사람들일 수도 있다는 것을 분명한 증거로 보여준다. 인생은 항상 공평하지 않으며 사람의 마음도 항상 정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힘, 용기, 자신에 대한 믿음이 우리가 역경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배신당한 여자에서 지우는 자신을 지키고 정의를 되찾기 위해 일어섰다. 그녀는 가혹한 복수를 선택하지 않고 나름대로 성공하고 행복했다. 이것은 우리 모두를 위한 교훈입니다. 과거의 고통이 미래를 방해하도록 두지 마십시오. 나쁜 사람들이 당신의 운명을 결정하도록 두지 마십시오. 이 이야기에서 알아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항상 자신의 직관을 신뢰하고 합당하지 않은 사람들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회복력을 발휘하여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항상 밝고 행복하며 사랑하는 사람을 의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랑을 베풀되 동시에 경계하십시오.